조사 전은 말 그대로 준비 단계죠. 그러면은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조사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겠죠. 내부 조사자만으로 구성할지. 여기서 내부 조사자만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감사부서, 인사부서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겠어라고 하면은 외부 조사자를 내부 조사자를 함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조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저 같은 노무사나 변호사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싫고요. 저희는 그냥 외부 조사자만으로 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 조사자만으로 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제가 이제 좀 나가는 사례들을 좀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의 불안함도 있고 근로자분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한다면 신고인이겠죠. 피신고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이제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자로 참여시키거나, 그것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을 참여시키거나 해서 신뢰성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조사하는지를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입증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를 참고인으로 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종료시킬 수는 없겠죠. 입증 자료가 있다면야 뭐 가능하겠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행위들은 입증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주변에 증언들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본 사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참고인을 누구로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용을 확인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예 대면 조사를 하겠다. 저희는 대면 조사는 좀 껄끄러우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조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할지도 결정을 하시는 게 조사 전의 준비 단계고요. 조사 중에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비밀 유지이죠.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피해자한테 심리적인 압박도 느낄 수 있고,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게도 굉장히 부당한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됐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면은 그거는 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비밀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개시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비밀 유지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조사 과정 중에 질문의 기술이겠죠. 참고인과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할 때, 홍길동이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갈등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에도 이러한 누가 이러한 말을 했다, 누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질문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피신고인이나 신고인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이미 신고된 접수된 내용이나 받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 후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질문을 하는 경우, 또 이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들은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들로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과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야겠죠. 사실상 이 제출받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판단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말뿐인 상황에서 증거가 있다,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받은 자료와 주장, 진술의 일치도를 평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증 자료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참고인들, 신고인, 피신고인들의 진술의 일치도, 모순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조사 보고서에 담겨져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조사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은 직접 자신들이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를 보고 직장의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먼저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그로 인해서 내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재 신청이라고 하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가 맞아 라고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그러니까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내가 이러한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어요 라고 하면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직장 괴롭힘 피해자는 가해자 내지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이 됐으면은 당연히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해야겠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감봉이든 강등이든 뭐 심한 경우 해고까지 이러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 특히 요즘에 복지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복지 차원에서 상담 프로그램,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뭐 고용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를 이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건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끝났고 다 했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회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같은 걸 해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분위기들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불이익 처우라는 건 뭐냐 하면, 행위자에겐 당연히 징계를 하겠죠. 해야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것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한 행위를 해요. 뭐 해고를 한다거나 평가 점수를 낮게 준다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거나 이렇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불이익 처우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정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이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들이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인데,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이 불이익 처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